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기구한 운명을 살아왔어요.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악착같이 살아야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무시를 밥 먹듯이 당하면서 지내야만 했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냐고요? 이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어느 학교를 나오게 되었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그런 것들 따위가 알게 모르게 경계선을 만들고 서로의 기준점을 세우고 막 해도 되는 사람, 잘 보여야 하는 사람 같은 걸 나누더라고요. 저는 전부 다 가지지 못한 채로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였기 때문에 늘 항상 최하위 계층에 속해 있었고, 남들은 그런 저를 당연히 깔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한 줄기 빛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 일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여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찾아왔어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정말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정말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땐 하늘이 절 지켜보고 있고 돕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겪게 된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러움이 없었던 적이 없었지만 남편이랑 결혼을 한 이후에 더욱더 서러운 일을 많이 겪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지치지 않고 저를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주 어린 시절,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몇 년간의 기억을 제외하고는 늘 구박만 받았기에 남들 앞에서 서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었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과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이 든 일이었어요. 항상 제가 원치 않는 이야기들로 사람을 파악하려고 했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제 몸만 덜렁 들고 서울이라는 곳으로 와서 자리금 명목으로 받은 돈 80만 원, 딱 그만큼을 들고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8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큰 돈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리금이라는 말이 붙으면 절대로 큰 돈이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려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당장 생활을 해야 할 집도 얻어야 하고 일식주를 해결해야 하는데 80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코 묻은 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나름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구시촌에 작은 쪽방 하나를 얻어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창문 하나 없이 아주 작은 침대 한 개, 책상 한 개로 꽉 차버린 방이었지만 저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사실 앞서 조금 이야기한 걸로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고아예요.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부끄럽고 쪽팔려서 말을 못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저를 어떻게 낳았는지조차 몰라요. 전라도 어디 구석에 있는 정말 상가조차 하나 없는 시골 마을에 교회 목사님 부부께서 저같이 버려진 아이들 몇 명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키우셨어요. 기도하는 기도실에 온돌이 들어오니까 그곳에 방 한 칸을 내어주셔서 아이들 대여섯 명이 옹기종기 모여 지내면서 살았었어요. 고아원이라고 하기에는 정식 고아원 시설이 아니었기에 떠돌고 떠돌다가 모르는 사람 손에 맡겨져서 그곳에서 지내게 된 것이었지요. 정식 고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해진 규율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도 전혀 없었던 곳이었어요. 목사님 부부께서 워낙 온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처음에 한 아이가 목사님 부부 손에 맡겨지게 되었고 아름아름 동네 사람들이 부모 없이 떠도는 아이들 몇 명을 더 목사님 부부께 맡기면서 그렇게 형제자매로 지내게 된 것이었거든요. 목사님 부부께서는 돈이 몇 배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헌금으로 저희를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거기서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정을 주셨고요. 사랑도 주셨고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모님께서는 한글을 알려주셨고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고요. 하지만 이 생활이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못된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것인지 구청 직원들이 찾아오게 되었거든요. 정식 허가를 받은 고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상 이루어지면 안 되는 행위라 치부가 되었고 교회 쪽방에서 함께 지내던 대여섯 명의 우리 형제는 갈라지게 되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 나이가 7살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중고등학생이던 언니 오빠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회 근처에 있는 달방을 얻어서 지낸다고 했는데 7살밖에 되지 않은 저는 아직 어른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정식 고아원으로 시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언니 오빠들이랑 헤어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부모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목이 쉬어라 울어댔었죠. 다른 기억은 별로 나지 않는데 그 이별했던 순간만큼은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어린 저에게는 큰 충격이자 아픔이었어요. 정말 이별을 나눌 시간도 없이 구청 직원들의 손에 이끌려가 차를 타고 멀어지는 교회를 보면서 악을 질렀던 기억이 있네요. 다른 고아원에 가서부터는 정말로 지옥같이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적응을 하고 남들의 눈치를 살필 수 있겠어요? 저는 하루 종일 울기 바빴고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죠. 무관심에 무쓸모 취급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19살에 자립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무작정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별거 없긴 했어요. 무조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먼저 퇴소한 언니 오빠들의 말만 들었거든요. 80만 원으로 서울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높은 빌딩들을 마주하게 되었죠. 저는 정말 잡초처럼 강한 생활력을 가진 아이였어요. 어릴 때 생이별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시련으로 다가오지 못했었어요. 그저 제가 처한 생활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으니까 외부에서 저를 상처내려고 해봐야 제 내면이 더 상처투성이라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지냈어요. 무슨 일까지 해봤는지 아세요? 돈 많이 준다는 말에 노가다 판까지 뛰어들어갔으니까 다 해본 거 맞겠죠? 제 처지가 이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실수를 하면 남들보다 몇 배로 질타를 받았으니까요. 제 몫으로 주어진 1인분은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아주 좋은 기회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만큼 복이 찾아온다는 목사님의 말처럼 아무런 자격증도 가지지 못했고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졸업한 저를 노가다판에서 눈여겨보고 있던 공사 현장 감독님께서 본인이 잘 아는 회사에 저를 꽂아주신 거예요. 성실하기 짝이 없는 아이니 잘만 가르치면 2, 3인분의 몫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노가다판에서 흙먼지를 맡으며 일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들기는 제 모습이 적응도 안 되고 어색하긴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당이 아닌 월급을 받으면서 고정급이라는 걸 받아보게 되었어요. 당시 월급은 130만 원이었는데 저에게는 참 큰 돈이었어요.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일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들고 행복해하면서 적금이라는 것도 들고 아껴가면서 살기 시작했죠. 통장에 매달 조금씩 쌓이는 돈을 보면서 저도 큰 돈을 벌고 모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꿈꾸며 지냈어요.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었죠. 그러면 안 됐는데 회사에서 알게 된 남편과 회식을 하고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 하룻밤에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아유 글쎄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날 바로 아기가 생기게 되는 바람에 저는 예정에도 없던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졌다고 시댁이라는 곳에 인사를 처음 드리러 간 순간 제일 먼저 날아온 것은 인사도 아니고 숟가락이었어요. 아니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저렇게 구질구질하고 볼품없는 여자를 만나. 아니 만났으면 즐기고 끝낼 것이지. 임신을 왜 시켜서 발목을 잡히냔 말이야. 대놓고 구박을 주고 면박을 주는데
늘상 겪는 일이긴 했지만 임신을 해서 그런 건지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 건지 상처가 두 배가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성에 차지 않는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당장 아이를 떼어버리라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질렀지만 당시에는 그런 수술이 불법이었어요. 아름아름 몰래 시술을 해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지만 사실 저는 저에게 생긴 첫 가족이나 다름없는 아이를 잃고 싶지 않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받아주겠다는 병원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뱃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시기를 놓쳐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남편과는 같이 살 수도 없었고요. 혼자 지내던 쪽방에서 태교를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우유부단의 끝이었고 자기 주장 하나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아주 모자란 놈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사고를 친 것은 아니었지만 아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출산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아이를 사생아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저랑 혼인신고를 했고 시댁에서는 우리 부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제 나이가 27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남편은 30살이었고요. 시댁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의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싫다고 했어요. 제 왼쪽 볼에 꽤 큰 점이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점까지도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에게 구박이랑 구박은 다 주었거든요. 아휴, 내가 아는 사람이 점을 치는 무당인데 말이야. 얼굴에 큰 점이 있으면 돈이 아주 줄줄 새어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유병장수한다고 하더라, 유병장수. 우리 아들 등골을 빼먹다 못해 병수발까지 들게 하려니 우리 집안에 들어왔다 이 소리야. 우리 아들 고생시키려니라고 네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들먹이면서 제가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잠자코 그 모진 말을 다 감수해야만 했어요. 평소에는 얼굴도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해도 명절이나 시댁 행사가 있을 땐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저도요,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소리하지 않고 잔소리를 빙자한 비난을 다 감내해가며 버티고 있었죠. 모든 잡일을 저에게만 시키면서도 미안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시댁 식구들은 어디 멀리 심부름을 다녀와야 하는 일도 저에게 모조리 다 맡겼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그랬고요. 출산을 해서 갓난 아기를 등에 업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무슨 6, 70년대 시집살이를 당하는 며느리 같지 않나요? 도망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냐고요? 당연히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수백 번이 더 있었죠. 하지만 제가 이 상황에 도망을 치면 뭘 해먹고 살겠나요? 임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고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했고요. 우유부단의 끝이지만 그래도 아이 생각만큼은 끔찍한 남편이 필요하긴 했어요. 저의 아이를 저처럼 고아로 만들고 싶지 않았고 부모와 떨어져서 살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게 제 컴플렉스였거든요. 남편 또한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태어난 저희 아이까지도 미워하고 보기 싫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끗하게 버티면 버틸수록 더 꺾어버리고 싶었던 건지 시부모는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안달이었는데 사실은 더한 인간이 시댁에 한 명 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 재수없고 얄밉게 굴던 신우이였습니다. 신우는 저보다 한 살 더 많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잘 되어서 그런 건지 커다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신우가 야간 근무도 하고 평일 주말 구별 없이 병원에서 나온 스케줄대로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랑 마주치는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한 번 볼 때 정말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죠. 퇴근하고 오자마자 모자란 년 얼굴부터 봐야 하니까 오늘 하루 피곤함이 2배가 되는 것 같네. 여기는 왜 왔어? 모자라니까 생각도 없는 건지 뭔지. 하긴 그러니까 애부터 덜컥 가져서 결혼까지 했지. 어떻게 보면 전현이 한 건 잡은 거라니까. 우리 오빠도 멍청해서 전현 말 다 듣고 살잖아. 아들 농사 망한 우리 엄마만 불쌍하지 뭐. 아이고. 그렇게 비꼬는 말은 물론이고 저에게 갖가진 일은 다 시켰는데 본인의 속내의부터 시작해서 양말까지 전부 저만 보면 손빨래를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세탁기를 돌릴까 봐 빨래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은근슬쩍 감시도 하는 그런 못된 년이었다고요. 저라고 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당연히 안 하고 싶죠. 하지만 안 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제가 가진 게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답답해서 속이 터지실 걸 알지만 고아로 태어나 평생을 주눅들며 살았던 무기력한 인간에게는 반항할 힘조차 없었어요. 저는 이미 시댁에서도 구박대기였고 주눅이 잔뜩 들어있는 소심한 잡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었으니까요. 특히나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제가 고아라는 점을 무척이나 업신여기고 싫어했는데 제가 실수를 하거나 그냥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아라는 탓을 그렇게 써요. 부모가 없이 자라서 그런가? 애가 어쩜 저렇게 핀 티가 나고 폴품이 없는지 모르겠다. 변변치 않아 보이는 이유가 전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못 받아서겠지. 아유, 당연한 걸 뭘 말해. 엄마가 얼굴에 있는 점이 사람 잡아먹는다고 했었지? 아, 저 점이 지 부모까지 잡아먹은 거 아니야? 어머나, 무서워라. 그렇게 저를 조롱하고 못살게 굴었는데 저는 그 앞에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고요. 그런 인신공격을 좀 줄이면 안 되겠냐고 애원도 해봤어요. 오죽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루는요, 제가 악에 받쳐서 제 인생에서 최고 미친년처럼 소리를 지르며 대든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늘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갔었는데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무슨 고아로 태어나고 싶어서 고아로 태어났겠어요? 저도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매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저라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닌데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상처받을 거 다 받는다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만 당하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살 줄 알았어요? 저도 밟으면 꿈틀거릴 줄 알아요. 저도 욕할 줄 알고요. 부당한 말에 대들 줄도 안다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아이고, 얘 좀 봐. 네가 감히 지금 나한테 대들겠다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악을 쓰고 달려들어?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고 손녀딸을 낳은 사람인데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언제 예뻐해달라고 했어요? 사람 대접만 해달라고요. 그게 어렵냐고요. 저를 귀하게 여겨달라고는 부탁도 하지 않아요. 저를 그냥 사람으로 취급만 해달라고요. 제가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왜 받아야 하는데요. 그럴 만한 주제를 가진 애한테 그렇게 대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고 그러니? 참나, 여태까지 찍소리도 못하던 게 농약이라도 처먹었나 왜 저래? 세상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맨날 이상한 소리만 듣고 다니시니까 그렇죠. 제 얼굴에 있는 점이 뭐 어떠고 어째요? 제가 부모 없이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시냐고요. 억울해서 더는 못 살겠어요, 정말. 제가 칵 죽어버리던가 해야지. 그만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딸한테 똑같이 그러시겠죠. 어머님은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대든다고 글쎄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디서 감히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기청 떨어지는 줄 알았네. 시끄러워. 너 같은 건 더 혼나야 정신을 차리지.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소리를 질러?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또 한 번 억압적으로 당하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알아서 설설 눈치를 보고 기게 되더라고요. 무섭거든요. 한 번 겪은 공포는 두 번 다신 겪고 싶지 않아서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기 마련이죠. 이 사람한테 또 한 번 소리를 쳤다가는 이렇게 당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수동적인 인간이 되더라고요. 구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릴 때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구박을 받아서 기도 못 펴고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런 방법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길들여지고 있었어요. 요즘이야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생겼지. 그때는 그런 말도 없었잖아요. 부모도 없고 어릴 때부터 고아원 전전긍긍하면서 고생했고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공사판에서 구르며 희롱도 많이 당했었으니 얼마나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겠어요. 남편은 뭘 했는지 궁금하시죠? 남편이라는 놈은 제 편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시댁의 편을 들으면서 나서는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제 앞에서는 더럽고 치사해서 꾹 참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시댁에 가서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문제는 그게 아예 티가 나질 않았다는 거였지만 그래도 저희 딸이랑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라서 그 모습을 보고 꾹 참고 살았어요. 제 인생은 사실 이미 망했다고 말을 해도 다름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애만큼은 꼭 두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고아로 살면서 당했던 멸시를 우리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렀고 저희 딸아이가 7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35살이 되었을 때였는데 신우가 시집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아주 좋은 짝을 만났다면서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시댁에 통보를 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야 뭐 신우가 시집을 가든 말든 별 관심이 없었고 제 오로지 소원 하나는 신우가 아주 지독한 시댁을 만나서 고생을 쎄 빠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신우가 결혼을 한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거의 뭐 날뛰듯이 행복해하고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신우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신우랑 결혼을 할 남자가 글쎄 다름 아닌 의사였기 때문이었어요. 신우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일보다는 남자 만나는 것에 더 집중을 했나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대학병원에서 만난 이 의사가 결혼을 약속하고 보니까 그 집안이 또 대대손손 의사 가문이라는 거죠. 그 말에 우리 시어머니가 눈에서 아주 광채가 나는데 정말로 속물이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는 꺼낼 수가 없었죠. 우리 딸이 드디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건 하는구나. 장남이라는 우리 아들은 어디서 변변치 않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이렇게 마음고생을 시키더니만 어떻게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었는지 이게 다 복이다 복이야. 우리 딸이라도 번듯한 집에 시집을 가니 얼마나 다행이니? 아들 결혼은 망했지만 우리 딸은 의사 집안에 시집을 간다고. 아이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어. 아이 참 엄마도 그렇게 속물근성 드러내면서 좋아하면 안 되지. 절대로 그 집 식구들 만나서 실수하면 안 돼. 알지? 엄청나게 봉사도 다니시고 성품이 바르신 분들이야. 시아버지 되실 분은 개원을 해서 개인 병원 운영하시는데 인품이 좋아서 그런지 환자도 많다고 하더라. 결혼하고 나면 직장 거기로 옮길까 봐. 대학병원은 야간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어. 진상 환자들도 많고. 개인 병원은 퇴근 시간 딱딱 정확해서 좋잖아.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으면 어쩌려고 거기를 간다고 그래. 아이고 하긴 의사 남편이 있는데 월급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러지 말고 이참에 임신 핑계대고 집에서 쉬어. 내가 우리 딸 고생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아무튼 의사 집안이랑 결혼하려면 집이라도 한 채 해가야 하는 거 아니니? 차도 해가야 하는 거 아니고. 외제차를 해달라고 해도 내가 빚을 내서 어떻게든 해주마. 우리 딸이 의사 집안에 시집을 가는데 빚내야지. 우리 시댁 그런 분들 아니라니까. 늘 검소하게 남에게 봉사를 하면서 사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글쎄 해외에도 의료봉사 다니신다니까. 솔직히 그게 제일 걱정이야. 나한테도 같이 가서 봉사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런 곳에 가는 거 싫은데. 둘이 아주 짝짝꿍이 맞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지원을 받았던 적은 없었지만 제가 살던 쪽방에서 남편이랑 같이 지낼 수가 없었으니 애 낳을 때까지 서로 따로 살다가 돈 아껴서 겨우 원룸 얻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산 임박할 때까지 저는 혼자서 쪽방에서 태교를 해야 했고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아서 생이별 하듯이 지내야 했었는데 신우는 결혼한다고 하니까 시작부터 집 사준다, 차 사준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저나 남편은 그런 속상함도 티내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죠. 제 처지가 그 의사 집안이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뭐 의사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했더라면 시어머니가 빚내서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실 수 있었겠죠.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주신 거였을 거예요.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팍 쏘아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는 말이야 우리 딸이 시집갈 때까지 아니 시집 가서도 절대로 그 사돈댁에 얼굴 코빼기도 들이밀 생각 하지 말어라. 우리 딸이랑 눈도 마주치지 말고.
아유, 그냥 우리 집에 오지를 말어. 우리 딸 시집갈 때까지 말이야. 네 얼굴에 있는 그 점이 우리 딸의 복까지 전부 들고 갈 것 같으니까 말이야. 아니, 이렇게 맨날 점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 흉측스러운 점은 왜 안 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흉물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 점 때문에? 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이유도 잘 생각해봐. 정말 그 점 때문일 수도 있잖아? 결혼 이야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에 저는 또 수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조금 흐르고 신우가 결혼식 날을 잡아야 해서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니까 번듯하게 입고 오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우리 딸아이 태권도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는 형편이었는데 번듯한 옷 한 벌이 어디에 있겠어요? 최대한 보풀이 일어나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아이까지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호텔에 도착을 했어요. 상견례를 이렇게 고급스럽고 삐까번쩍한 곳에서 한다고 하니까 마음속 한구석에서 부러운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기도 했고 부모가 없어서 상견례랄 것도 없이 구박만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저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신우의 이름을 말하니까 룸처럼 된 공간으로 저희 부부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이미 시부모와 신우는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 있는 상태였고 상대 쪽 어르신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상태였었어요. 룸을 안내받아서 들어가니까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 커지더니만 저를 보고 기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아들, 너는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혼자 오라고 했더니만 천연이랑 애까지 주렁주렁 달고 왔어. 정신머리가 있어 없어? 아유, 이것은 눈치도 없이 여길 왜 껴? 당장 꺼지지 못해? 너 내가 결혼식 전까지 절대로 얼굴도 비추지 말라고 했지. 너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어?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찡이 박혀있는 본인의 가방으로 제 머리통을 있는 힘껏 때리는데 정말 눈앞에 별이 반짝하고 보이는 듯 했어요. 저도 모르게 악소리를 내더니만 저희 딸이 보고 있다가 놀래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놀랐겠죠. 엄마가 그런 식으로 당했으니까요. 저는 너무 아파서 우는 아이를 달랠 생각도 못하고 머리통을 부여잡고서는 고개를 숙였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이년이 지금 누구 혼사기를 막으려고 여기를 찾아오는 거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네 얼굴에 있는 점 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운이라는 운은 다 빨아먹는 못된 점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을 했어 안 했어? 근데 네가 감히 여기를 나타나? 지금 우리 혼사길 막히라고 뭐 기도라도 하는 거야 뭐야? 내가 정말 화딱지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 할머니 나빠. 할머니가 우리 엄마 때렸어. 할머니 나빴어.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할머니가 우리 엄마 괴롭혀. 엄마 괜찮아요? 시끄러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목청도 크고 눈물도 많은 건지. 아우 아주 신경 쓰여 죽겠네. 뭘 잘했다고 울어. 네가 왜 우는데? 너도 네 엄마 닮았어? 지금 누구 결혼식에 초를 치려고 아주? 조용히 해. 네 엄마가 당할 만하니까 당한 거야. 알겠어?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지. 세상의 이치를.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죽겠다. 귀한 의사 선생님들 사돈으로 모시는 자리에서 한낱 고한년이 끼어들어서는 아주 죽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네. 얘 그깟 가방으로 후드려 맞은 게 뭐가 아프다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어. 너 냉큼 안 나가? 그런데 그 순간 사돈댁이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하시면서 바깥까지 소란스러움이 다 들린다고 하시며 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호텔 식당의 룸이라는 데는 사방팔방 문과 벽으로 막혀있는 룸이 아니라 천장 부분이 뚫려있고 문이 그냥 천 같은 거로 가려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저희 딸아이가 우는 소리까지 전부 밖으로 새어나갔나 보더라고요. 걱정스럽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소리가 바깥까지 다 들렸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너무나도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제 행색도 초라하고 온 동네방네 저주받은 년이라는 소리를 퍼뜨렸으니까요. 슬쩍 누나를 돌려가면서 봤는데 시부모도 그렇고 신우도 고급져 보이는 듯한 옷을 입었고 사돈댁도 엄청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무슨 상황인지 몰랐던 안사돈 되시는 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거셨어요. 고개를 좀 들어보셔요.
아니 어떻게 되는 사이시길래 여기서 이런 소란이 벌어지는지 저희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행색 보면 딱 모르시겠어요? 그냥 잡상인입니다. 얼른 내쫓고 저희는 결혼 이야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니 뭐 해요, 안 나가요? 여기 와서 말도 안 되게 행패를 부리길래 저희가 나가라고 했어요. 일단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딸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지고 싶은 정도로 수치스러웠어요. 눈물이 핑 도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앉아야 하는지 나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런 놈을 남편이랍시고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다는 게 한탄스럽고 우리 딸에게 못 볼 꼴을 보여주게 된 게 너무 미안하고 정말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 자리에서 깽판이라도 칠까? 아니면 조용히 나와서 이혼하고 딸아이와 둘이서 살까? 1초마다 수십 번씩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진짜 나빴어.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선생님이 친구들 때리면 사과해야 한다고 했어. 아니 누가 할머니라고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게야. 나한테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얼른 네 엄마 손잡고 나가라는 말 안 들려? 딸이 시어머니에게 할머니라고 부르자 당황이라도 했는지 얼른 쫓아내려고 등을 떠밀더라고요. 혹시라도 사돈댁에서 말이 나올까 싶어서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역정을 내셨어요. 우리 남편은 갈팡질팡하다가 딸에게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지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건 못 참겠는지 제 등을 툭 치더라고요. 에휴, 더럽고 치사해서 여기서 무슨 소리를 듣겠다고. 가자. 호텔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그만이야. 가자고. 그러면서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휘청거리면서 고개를 딱 들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사돈 어른 되시는 분이랑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그 순간 전 갑자기 주마등처럼 제 어릴 적의 기억이 확 스쳐 지나가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정말 상상만 하던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사돈어른도 저도 동공이 격하게 흔들릴 정도로 눈알에 지진이 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정신을 먼저 차린 사돈어른이 저를 향해서 말을 걸었고 저는 정말 심장이 2배로 뛰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 잠깐만. 혹시 미정이냐? 너 미정이야?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흐느낌이 저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란 나머지 다리에 힘이 쭉 풀려버려서 그 자리에 볼썽사납게 주저앉게 되었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이라도 할 것 같았어요. 기함을 하며 자지러졌는데 시댁 식구들이고 제 딸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헐떡이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의 느낌은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어. 미정아,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너 미정이 맞지? 제가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안사돈,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렇고 시매부가 될 사람, 오빠도 그렇고 갑자기 미정이? 하면서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미정이라고? 우리 집 막내 동생 하던 그 꼬마 김미정이가 너라고? 아 잠깐만, 맞네 맞아. 자세히 보니까 그때 얼굴이 있어. 얼굴에 저 점도 그렇고 미정이 맞잖아. 아이고 그 대여섯 살밖에 안 되던 우리 집 막내딸 미정이를 30년이 넘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우리 집 막내딸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와 신우 둘 다 황당해하면서 벌벌 떨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설명을 해달라는 식으로 쳐다보았어요. 아니 사돈댁의 막내딸 미정이라니요. 이 여자를 아세요? 아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사돈어른이 한달음에 휘청거리며 주저앉은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만 꼭 안아주셨어요. 제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시더니만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미정이 이 점을 보니까 확신이 든다. 우리 막내딸 미정이 맞자네. 네가 그렇게 떠나고 얼마나 내가 너를 찾아 전국을 돌았는지 모른다. 미정이 너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게야? 아이고 이 손이 다 거칠거칠하게 상할 정도로. 아이고 미정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 부부께서 교회에 작은 쪽방을 내어주셔서 대여섯 명 되는 아이들끼리 같이 모여 지내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가 정말 전라도 시골 구석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고 그 흔한 병원 하나 없는 동네였어요. 온통 논이고 밭이고 교회와 집 몇 개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 동네였는데 그런 동네에서 의료 진료를 어디서 보겠어요? 바로 보건소였어요. 사돈어른, 그러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분이 공보의로 그 시골 동네에 오게 되신 거예요.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대체해서 오게 되었었는데 그때는 이미 결혼을 하셔서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고 계셨고 그 아들이 신우랑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시매부였던 거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셨던 탓에 아들이 저보다 한 살 많았었는데 그 동네에 병원이 없으니까 아프면 무조건 보건소로 달려갔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에는 몸이 조금 약해서 잔병치레가 참 많았거든요. 크면서 잡일을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튼튼해진 거지 태생은 약했었어요. 그러니 제가 보건소에 제일 자주 가는 1등 단골 손님이었죠. 그때는 목사님 부부 밑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을 때라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시기여서 참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 일이 없으면 보건소에 놀러 가서 의사 선생님과 병원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고요. 제가 아들이랑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으니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죠. 그 동네의 아이들이라고는 교회에서 지내는 대여섯 명이 전부였는데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도 있어서 의사 선생님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며 놀 친구는 저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복무하시는 동안 저를 정말 그 집안의 막내딸처럼 생각해 주셨고 실제로 막내딸이라고 불러주시며 챙겨주셨었어요. 목사님 부부가 워낙 성품이 좋으셨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친하게 지내셨고 자주 교류도 하셨었고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처럼 부모 없이 홀로 지내는 애들을 위해 봉사도 해주시고 장난감도 사주셨었고요. 언니 오빠들에게는 공부도 가르쳐 주셨었어요. 제일 좋았던 것은 의사 선생님의 차를 타고 멀리 있는 시내까지 나가서 짜장면을 먹는 날이었고요. 정말 의사쌤이 우리 엄마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오빠도 생기는 거고.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 미정이가 우리 집안 막내딸하자. 선생님도 우리 미정이가 막내딸 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도 행복하지만 공보로 복무를 하시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정말 저와 깊은 정이 들었었는지 저를 입양하려는 마음을 먹고 절차를 알아보고 계셨었대요. 하지만 군복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학회 일정도 꾸준히 참석하셔야 했고 가족들이랑도 충분한 상의를 했어야 했으니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죠. 복무를 마치고 입양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셨었는데 행정 문제로 인해서 제가 목사님 부부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구청 직원의 차에 태워지면서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고요. 전라도를 떠나버리게 된 것이었죠. 당시에 제가 호적은 있었지만 그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거주지가 불분명했기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디로 가게 되었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인사 한마디 남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떠나버리게 된 것이고요. 전 갑자기 겪게 된 생이별에 음침하고 우울한 아이가 되어버렸고 고아원에서 워낙 다른 원생들과 선생님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지냈기 때문에 점점 주눅이 들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목사님 부부가 너무나도 그리웠지만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고 너무 어릴 적이라 그 동네가 어디인지 주소도 잘 몰랐어요. 어렴풋하게 기억은 있었지만 전라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크게 넓어요. 일일이 찾아다닐 수가 없이 그렇게 점점 현실에 적응하고 그 기억은 멀어져만 갔죠. 완벽한 생이별을 하고 마음속 한구석에 그저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던 게야. 내가 정말 너를 찾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조차 몰라서 참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를 입양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던지.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서 밤에 잠조차 자지 못했다. 한동안 네가 꿈에서 나와서 엉엉 울면서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게 사무쳐서 한이 됐어 내가. 그래 미정아, 네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가지고는 너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더라. 네가 어느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것도 구청에 갔다가 알았어. 너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더라. 개인정보가 뭐라고 참. 제가 고아원에 입소를 하고 나서야 주거지가 분명해져서 그제서야 주민등록이라는 게 살아나게 되었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정말 눈물이 쉴 새 없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재어오는 것처럼 두근거리는데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꺽꺽대고 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거기서 쑥 끼어들더라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랑 그런 인연이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될 거라는 인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 며느리가 참 복도 많은가 봐요. 저희 집안 같은 시댁이랑 인연을 맺게 된 것도 그렇고요. 사돈 댁이랑도 이렇게 운명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니 이게 바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거죠. 뭐라고요? 저희가 문 앞에서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요? 우리 애한테 손을 올리질 않나 막대하는 거 다 들었다고요? 잡상인이 행패를 부려서 나가라고 했다고 안 했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잡상인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시는지 참나. 거기다가 우리 예비 며느리가 미정이한테 시끄럽다고 당할 만하니까 당한 거 아니냐고 한 소리까지 다 들었거든요. 우리 앞에서는 그렇게 조신한 척을 하더니만 그게 죄다 연기였다니 소름이 돋아서 원. 뒤에서는 이 어린아이한테까지 윽박을 지르는 못된 년이었다니. 어머님, 왜셔요? 아니, 이 조그만한 게 버릇없이 구니까 제가 대신 훈육을 한 거죠. 조카가 버릇없이 밖에서 저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법이랬어요. 초장에 딱 잘라서 훈육을 해야지만 정신도 차리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하지 말라고 나쁘다고 울면서 소리를 다 질렀겠어. 그게 어떻게 버릇없는 행동이야. 자기 엄마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 대될 딸이 어디에 있냐고. 이런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생각을 가진 며느리? 아니 나는 못 받아들입니다. 아니, 그럼 그 말씀은 결혼식 날 잡으러 와서 결혼을 파토내겠다는 소리예요? 사돈어른 갑자기 상견례 하는 날 이러는 게 어딨어요? 안 될 건 뭐가 있어요. 결혼식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청첩장을 돌린 것도 아닌데 그저 인사만 하자고 만난 자리에서 파토 내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저는요 저런 며느리랑 평생 부대끼면서 못 살아요. 앞다르고 뒤다른 인간 아주 혐오합니다. 동네방네 시집간다고 이야기 다 해놨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애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하겠다는데 부모가 개입하는 것도. 아무리 그래도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건데 이런 집안이랑은 사돈 못 맺겠습니다. 이런 막대 먹은 집안에 우리 미정이가 시집을 간 것도 열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도 아니고 이런 볼품없는 간호사 따위를 며느리로 맞이해야겠습니까? 우리 아들 제대로 된 집안 여식이랑 결혼시키렵니다. 저도 동의해요. 어떻게 사람, 집안, 직업을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일일이 조건 따지면서 약자 괴롭히는 거 그 어떤 것보다 못돼 처먹은 거라고요. 우리 미정이가 얼마나 밝고 씩씩한 아이였는데 고아랍시고 상견례 자리에도 부정 탄다고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요. 거기다가 그렇게 무식하게 가방으로 애를 쳐요. 이런 집안은 백정 집안보다 못한 집안이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파혼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간호사인 우리 딸이 어디가 어때서요? 의사나 간호사나 그 사람 살리는 건 똑같지? 그럼 간호사 집안이랑 결혼시키세요. 저희는 싫습니다. 인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집안이랑은 사돈 못 맺겠어요. 자리에 앉지도 않으시고 일어서서 할 말만 딱 뱉으시고 팔짱을 끼고 신우를 보고 있는데 신우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의사 집안에 시집간다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날뛰고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해댔는데 결국에는 인성 파탄한 게 걸려서 파혼을 당하니까요. 신우가 결국에는 하다하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를 보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올케가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그냥 화가 나가지고 훈육 좀 한 거잖아. 내가 평소에 이런 애 아닌 거 잘 알잖아. 오해 좀 풀어줘. 그리고 자기야, 결혼하기로 우리끼리 다 말했는데 이제 와서 파혼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나 자기랑 못 헤어져? 내가 정말 이런 소리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3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동거동락하면서 지낸 내 친동생 같은 아이가 미정이었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바람에 온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었는지 몰라. 나는 시름시름 앓기까지 했었다고. 내 동생 돌려내라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자기랑 그런 사이인 줄 알았으면 내가 올케한테 그랬겠어? 잘했겠지. 그 말은 미정이에게 2번 상처를 주는 일이야. 우리 집안과 연관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잖아. 내 동생 같은 아이가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인격모독을 당하고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고 경멸스럽기까지 해. 내 앞에서는 천사처럼 굴더니 스트레스를 모조리 미정이한테 풀어놓고 있었다니. 신우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의사 선생님은 나가자고 손짓을 하시더니만 제 손을 잡고 같이 나가자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자 오빠가 저희 딸을 번쩍 안고는 삼촌이 장난감 사줄게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죄다 벙쪄서 보는데 남편이 저를 따라서 나오려고 하니까 너는 뭔데 따라 나오냐고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여기 따라올 자격이 없어. 우리 미정이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 동안 말 한마디 않고 지켜보고 있더니 나는 무슨 자네가 벙어리인 줄 알았네. 아무리 그래도 제 딸이고 제 와이프인데 어떻게 저만 여기 남겨두고. 와이프가 그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잘 참아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 취급을 받고 속이 멀쩡한 사람이 어딨어. 자네는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네. 우리 미정이가 그렇게 상처를 받을 동안 지 혼자 희낙낙했을 거 아닌가. 저도 저희 부모님께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하긴 했었는데 당신 정말 이렇게 갈 거야? 갈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따라오지 마. 당신이랑 같이 사는 시간 동안 정말 지옥 같았어. 매일같이 나를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댁이 너무 싫었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 참았던 거야. 근데 오늘 알았어.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우리 딸 마음에도 병이 난다는 사실을. 나는 우리 딸이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당신네 집안이랑 인연을 끊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고 차갑게 돌아서니까 쫓아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저희 딸을 데리고요. 사돈 어른이 될 뻔했던 제 인생의 황금기를 만들어주셨던 의사 선생님 댁에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밤새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밀린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같이 눈물바다를 만들기도 했고요. 앞으로 정말 딸처럼 연락하고 지내자는 약속을 꼭꼭 걸었어요. 저는 정말 제 편을 들어주는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참으로 행복했어요. 선생님의 댁이 너무나도 따뜻했고요.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니까 시어머니고 시누고 할 거 없이 전부 다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올케가 그 집 마음을 좀 돌려줘. 나 파혼당하고 쪽팔려서 병원 출근을 어떡해? 그동안 의사랑 결혼한다고 소문 다 내고 으스댔는데 결혼 꼭 해야 돼. 그래, 우리가 서운하게 했던 거 다 사과하마. 이제는 점 가지고 놀리지도 않고 화도 안 낼 테니까 제발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줘라. 불쌍해서 어떡하니?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제가 여태 당한 거에 비하면 이런 일은 세 발의 피도 아닌데요. 그리고 저 이혼할 거예요. 이 집안이랑은 아예 인연을 싹 잘라버릴 거예요. 이혼이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집에서 너를 뭐 받아주기라도 한대? 무슨 배짱으로 나랑 이혼을 해? 그러면 우리 애는? 나도 여태 우리 아이 때문에 참았는데 그럴 필요 없겠더라. 어제 의사 선생님 집에서 잘 먹고 잘 놀고 아주 행복하게 잠들더라. 그 모습 보는데 당신 없어도 되겠더라고.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아빠랑 사는 거 무섭다고 하더라. 할머니랑 고모 때문에 말이야. 너 필요 없대. 너처럼 편도 안 들어주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아빠 필요 없대. 그렇게 말을 하고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아무 소리도 못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신우는 이혼이 무슨 말이냐고 난리를 치고 있었고요.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우리 딸 결혼이 파투 났는데 아들까지 이혼남으로 만들겠다고?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여태까지 저는 고아라서 안 될 년이고 얼굴에 점이 있어서 망할 년이라고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요? 왜 붙잡으시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바로 짐을 싸서 정말 염치도 없이 의사 선생님네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집을 구할 때까지 잠시만 신세를 지겠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위자료도 받을 것이고 재산 분할도 할 예정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갈 생각이었죠. 내 딸 같은 아이한테 염치 없니 뭐니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어. 오래오래 지내다가 평생 눌러붙어도 된다. 내가 우리 미정이를 정말 양녀로 삼고 싶거든.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로 뻔뻔하지는 않아요. 이미 애도 있고 저 스스로의 몫을 해낼 수 있는걸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서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저는 가지지 못했던 가족의 온정, 그것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뒤로 의사 선생님은 제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도와주셨어요. 저희 딸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고 18평짜리 작은 빌라도 하나 사주셨어요. 제 명의로요. 원룸에서 아이랑 같이 지낼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시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셨거든요. 제가 양따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집이라도 꼭 사줘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넙죽 절을 할 정도로 감사했고 마른 땅에 담비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어서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맞이하는 듯 했어요.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은 말을 바꾸어서 절대로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텼지만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달 꽤 적정 수준의 양육비도 받게 되어서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 제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 일을 시작해야 했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을 한 덕분에 자격증을 땄고요. 저는 지금 개인 병원을 운영 중이신 의사 선생님 밑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전 시댁에서는 저에게 연락 한 통 없고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말도 없네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딸이랑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